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자, 변동기 펀드 갈아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요즘 뭐 주가가 오른다는데 웬 변동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투자해서 내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그죠? 최소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또 뭐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그 결과 그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죠. 즉 투자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금리도 오르고 또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뭐 지난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4%까지 폭등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면서 뭐 한 2% 정도 또 이렇게 대단한 상승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게 변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이 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금리가 고점과 저점을 계속 사이클 순환하면서 경기 역시 즉 경제 역시도 금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순환하는데 이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투자를 해소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을 고려하고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동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펀드 갈아타기, 간접 투자, 이 변동기에 우리가 지금 펀드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전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던 분들조차도 적어도 앞으로는 투자 사이클이 짧아졌다, 순환이 짧아졌다.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바뀐 투자 흐름, 경제 사이클을 따라서 내가 펀드도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갈아타기, 그죠? 교체, 이런 것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변동성의 시대, 더욱 짧아진 투자 사이클, 이 변동계 펀드 리밸런싱, 펀드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7가지로 한번 간추려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변동기 펀드 갈아타기, 펀드 리밸런싱, 효과적인 대응 방법 7가지에서 첫 번째는요. 밑그림은 여전히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표에는 티스토리 황약사의 금융 이야기 이 티스토리에서 이제 가져온 표인데요. 1980년에서 80년 1월 4일에서 2015년 7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뭐 무려 20년 35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쫙 정리해 본 거예요. 이 티스토리 황약사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평균으로 따져보면 우선 뭐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194.197%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하셨다면 10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거의 한 2배 수준 정도 되었다라는 건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 보면 최대 손실 구간을 보십시오. 자, 10년을 투자해도 마이너스 60% 10년 동안 마이너스 60.36%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것을 10년이니까 이것을 10을 나누어 보십시오. 10을 나누어 보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10년 동안 평균 마이너스 60이니까 이걸 나누기 10 하면 연간 6% 정도 최대 손실이 이게 평균 손실이 아니라 최대 손실이 10년 동안 투자를 계속할 때 최대 손실이 연간 6% 정도라는 거죠. 최대 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평균 손실은 없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근데 보면 5년 동안은 5년 평균도 비슷해요. 63 마이너스. 3년 평균도 비슷해요. 마이너스 70. 1년 평균도 비슷해요. 마이너스 64.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10년 동안의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60이면 10 나누기 10 하면 연
6% 최대 손실이. 자, 5년 동안 또 비슷하게 마이너스 63이면 5년 63 나누기 5 하면 뭐 한 12 정도죠. 12 연 최대 손실이. 또 3년 동안에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면 3년을 나누면 최대 손실 구간이 뭐죠? 20 뭐 한 3% 정도 되겠죠. 23, 4%. 그러니까 단기로 하면 할수록 제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따라서 이게 장기 투자가 밑그림은 장기 투자라는 거죠. 여전히 변동성의 시대라 하더라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가 IMF 때 국민당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불 이하로 꺾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3만 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IMF와 지금 뭐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기간 동안에 들쭉날쭉 뭐 폭락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장기로 보면 국민 소득이 3배 성장했다는 거죠. 그죠? 예, 1만 달러 이하였는데 지금 3만 불이 된다고 하니까 3배잖아요. 이것이 장기 투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밑그림은 장기 투자다. 아무리 변동성이라 하더라도. 지난 20년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여전히 뭐죠? 밑그림은 장기 투자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 이게 투자를 하려면 좀 길게 내다보려면 뭡니까?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한 여유 자금. 이제 거치식, 특히 이 거치식은 한 방에 일시납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돈이.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꺾였을 때 돈이 필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손해봐야 되니까, 반드시 꺾였을 때도 찾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또는 월적립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충분한,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몇 년 동안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몇 년 동안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꺾였을 때 손해보겠다 싶어서 멈추면, 돈이 없어서 멈춰버리면 바로 손해가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월적립식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그림은 장기 투자라고 하면 일시납 투자 같은 거치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돈이 여유자금이어야 하고, 또 월적립식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또 그 월적립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윳돈이 내가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이제 자기 개발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소득을 늘리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것은 곧 소득과 연결되는 게 투자의 여윳돈과 연결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 투자와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저 재테크에서 돈을 벌겠다? 아주 이것은 양날개가 아니고 한쪽 날개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내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도 투자를 병행하면서 내 소득도 끌어올리면서 또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개발 투자와 장기 투자 재테크, 이것은 양날개로 같이 날아야 되는, 자기 개발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 특히 이제 변액보험,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변액보험 등 이게 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반드시 최소한 1+1 추가납을 반드시 하셔야, 시작을 해야. 자, 추가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든 수도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납 했던 돈을 끄집어내어서 기본납, 의무납의 불입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길게 투자할 수 있는, 변액보험은 그 자체가 장기 상품인데, 이런 장치를 추가납으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이렇게 충분하게 어떻게 돈이 좀 힘들 때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밑그림은 그림도 불구하고 아무리 변동성이라 해도 밑그림은 장기 투자다. 왜? 지난 20년 동안도 많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했다. 그죠?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은 장기 투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투자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죠. 적어도 오늘 투자했다면 최소한 몇 달 뒤, 아니면 몇 년 뒤, 심지어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뒤에 어떤 목표로 하는 기대 현금 흐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해서
그 상품에 달려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 이 펀드, 또 이 상품, 이 금융상품들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상품의 과거 데이터도 좀 살펴보면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좋다고 내년에 꼭 좋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2013년 7월 8일 2013년도에 만들어진 펀드예요. 2013년도. 근데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2013년도 만들어졌잖아요. 2014년도에는 수익률이 14.84%. 1년 만에 14.84%. 2015년도에는 21.96%를 2015년도의 수익률을 얻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설정액을 보면 설정액은 이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에요. 2014년도는 한 2,700, 즉 3,000억 원이 못 되던 펀드 설정, 펀드 가입액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좋으니까 무려 1조 7천억 정도 뭐 급성장 공룡 펀드가 된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가니까 마이너스 22.65. 그러니까 설정액도 펀드도 많이 좀 뭐 한 3천억 정도 빠져나갔죠. 2017년에는 18.72% 이 펀드가 벌었어요. 벌어도 2016년도에 그 영향으로 펀드가 늘지 않고 오히려 1조 원 이하로 이제 더 떨어졌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이 펀드를 가입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2015년도에 많이 가입을 해요. 2015년도에. 왜? 펀드가 그때 좋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때 그래서 2015년도에 펀드 가입한 그 금액이 설정액이 뭐 급성장을 했다는 거죠. 또 언제 빠져나갑니까? 2016년도에 빠져나가요. 왜? 마이너스 22.65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마이너스 펀드니까 들어오지 않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나가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2017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펀드 설정액이 1조 원 이하로 빠졌죠. 근데 2017년에는 또 어땠다고요? 18.72% 작년에 벌었다라는 거죠.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펀드가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요. 예를 들면 펀드가 처음 만들어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2017년 2월 20일자 기준인데 펀드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2017년 2월 20일자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29.13%를 벌었어요. 자, 그런데 그 6개월 뒤 이제 반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2014년도에 가입하셨던 분이 2017년 2월 20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3%. 또 2015년 1월 달에 가입하셨던, 자, 2015년 1월 달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았을 때 가입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8% 정도 벌었어요. 8% 정도 벌었습니다. 자, 2015년 7월 달에는 급등했습니다. 즉 조금 전에 8% 벌었다고 하는 분들, 2015년도 1월 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중소형주가 메리츠 코리아가 펀드가 중소형주 타겟 때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 중소형주가 상승 초입 이제 막 상승할 때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2017년 2월 20일 기준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8%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폭등을 합니다. 즉 2015년도 21.96%의 평균 2015년도를 수익률을 거두었을 때 초입에서는 2015년도 초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 확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2015년 중반에 이 급등할 때 사람들이 확 달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입을 하셨다면 2017년 2월 20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7%를 거두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왜? 좋을 때 가입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였더라는 거죠. 2017년 1월 달에 가입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또
14.57%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이토록 다른데 펀드도 늘 출렁출렁 하는 거죠. 지금 좋다고 해서 가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나빴을 때 가입해서 길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 이익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시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펀드를 투자할 때 좋을 때, 뺄 때, 나쁠 때,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현상들이 많아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투자 목적과 방법. 투자 목적과 방법, 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것이 내일 이익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심지어 10년, 20년 뒤에 내가 얻을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윳돈 가운데서도 절대적 여윳돈이 있고 제한적 여윳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 이러면 이것은 뭐 5년, 10년 계속 여윳돈에 지금부터 나에게는 이런 돈이 있고 제한적 여윳돈, 뭐 앞으로 1년 뒤에 써야 될 돈,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하되 만약에 이 여윳돈의 제한이 3년일까, 5년일까에 따라서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 절대적 여윳돈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중단기, 내가 이 투자하는 목적이 중단기 목돈 마련이냐. 예를 들면 한 1, 2년, 2, 3년 또는 뭐 길게 한 5년 정도 안에 뭔가 뭐 예를 들면 결혼자금, 자녀들 결혼자금이라든지 또 뭐 주택 마련 뭐 등등의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 있고 장기 필요자금, 우리 은퇴 이런 그 연금, 은퇴 후 소득 이런 것처럼 장기 필요자금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지는 거죠. 상품이. 또 월 적립 투자이냐 일시납 투자이냐에 따라서 언제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죠. 보통 이제 한 방에 들어가는 일시납 투자는 투자가 시작하고 계속 올라주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2007년도 펀드 대란이라고 하는데 그때 손해 보신 분들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물론 월 적립식도 손해 본 분도 있지만 좋았을 때 한 방에 들어가니까 그 뒤로 꺾이니까 계속 이제 뭐 반토막이 나는 거죠. 월 적립 투자는 반대로 지금 오히려 내려가는 시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월 적립을 길게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좋을 때도 들어가고 나쁠 때도 들어가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게 단가가 싸지는 거죠. 오히려 낮을 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자수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펀드를 많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하여간 등등해서 월 적립 같은 경우는 덜쭉날쭉해도 길게 가면 괜찮은데 일시납은 들어간 시점보다 계속 좋아야 좋죠. 그죠? 나빠지면 나쁜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이제 월 적립 투자를 할 것이냐 일시납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상품 역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소득세 환급 목적 월급쟁이들, 그죠? 직장인들 이 소득세 또는 뭐죠? 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즘은 이제 대부분 세액공제 이런 금융상품으로 통한 세제 적격 이런 환급 받는 쪽은 세액공제인데 세금에서 그만큼 이제 환급해 주는 건데. 소득세 환급 목적으로 내가 이 투자를 하는 건지 정말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환급도 되고 수익도 되겠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따라서 이 소득세 환급, 세제 적격 상품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 많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은퇴 후에도 우리가 은퇴 후에는 두 가지 타입의 돈이 필요해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대체로 뭐 어떻게 자칫 오해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은퇴 후에는요. 우리가 국민연금도 이게 금융상품이거든요. 또 우리가 공무원 연금, 뭐 교원 연금 이런 쪽들도 다 금융상품이 그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죠? 자, 부동산은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실률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뭐 사람이 들고 날고 이런 것도 또 뭐 계속 관리가 필요하죠. 또 그 건물도 상가라고 하면 상가도 또 보수가 필요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불편해지죠. 또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등등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융 쪽은 투자 수익 외에는 계속 뭐 지속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도 뭐 변액보험 또 이런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는 금융 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플러스 여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기본적으로는 금융자산이 은퇴 후 소득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뭐 이렇게 상가 뭐 렌트 월세 이런 것들을 여유가 있다면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그죠? 예, 큰일 납니다. 또 은퇴 후에는 어쨌든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고 또 필요한 목돈, 은퇴 후에도 목돈이 필요해, 여돈이 필요해요, 그죠? 이랬을 때 내가 은퇴 후 목돈 목돈 운용에 필요한 금융 상품이 있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단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변동기 이제 펀드 레밸런싱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7가지 중에서 네 번째인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본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단지 하나의 펀드에 장기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지금 그림에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 이렇게 피터 린치, 또한 그 유명한 피터 린치가 운용을 했다는 마젤란 펀드가 1977년도에서 1990년까지 이 피터 린치가 운용할 때는 굉장한 20% 넘는 수익률을 지속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S&P 미국의 500 지수 평균보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마젤란 펀드가 이렇게 수익을 거뒀는데 이 단에 보시면 뒤로 갈수록 1990년에 피터 린치가 90년까지 운용했는데 그 이전에 한 4년 정도 보면 거의 시장 지수하고 같아졌죠.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조차도 피터 린치가 아예 펀드 운용 비용을 싸게 좀 절약한다든지 등등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겨우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펀드가 이렇게 커지면요, 마젤란 펀드도 나중에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커지면 이 투자 철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펀드가 커진다는 것은 그렇죠. 펀드 규모가 작았을 때는 조그마한 그 펀드에서 투자한 어떤 이게 투자하는 성과가 조금만 괜찮아도 표가 나요. 괜찮다고 표가 나는데 펀드가 커지면 그 정도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니까 더 크게 이제 튀겨야 되는 거죠. 펀드 자체가 커지면 더 크게 튀겨야 펀드 수익의 표가 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원래 이제 이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도 가치주, 그죠? 전망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였는데 이게 펀드가 커지니까 그 가치주 펀드 이렇게 중소형주가 얻어들이는 중소형주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가 얻어들이는 수익으로 가지고는 이 커진 펀드, 공룡 펀드의 전체 수익률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대형주 이런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영향력이 큰 이런 대형주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게 투자 철학이 바뀌는 거죠. 피터 린치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죠? 계속 이제 투자 운용 철학에 대한 그 도전들 이런 주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 그냥 이 펀드가 맛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철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플러스 지금 사이클이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성이 빨라졌으니까 변동성이 빨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이번에는 이런 펀드가 좋고 또 내년에는 저런 펀드가 좋고 펀드 색깔
펀드가 이게 여러분 대형 성장주가 좋은데 지난해는 2017년도는 펀드가 대형 성장주가 좋았죠. 중소형주 펀드가 좋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이제 중소형 펀드가 좋아졌죠. 펀드가 계속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펀드가 좋기도 하고 저 펀드가 좋기도 하고 지금 좋은 펀드가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좋지 않은 펀드가 내년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펀드에 장기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계좌 방식의 바구니 방식의 투자. 지금 뭐 계좌 방식의 투자는 일반적이죠. 한 계좌에 다양한 펀드를 미리 펀드 바구니를 만들어 두고 그런 계좌 방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 그러고 IRP 계좌라 그러고 뭐 지난해 연말에 아프타투어 다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외 비과세 펀드도 계좌라고 하고 자, 이 계좌니까 이 연금저축 펀드나 IRP나 해외 비과세 펀드 또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퇴직연금 DC형 이런 쪽들의 펀드를 그 속에 많이 설정해 둘 수 있거든요. A 펀드, B 펀드, C 펀드, D 펀드 이렇게 많이 설정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A 펀드에서 B로, B 펀드에서 C로 쉽게 옮겨 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이게 바로 바구니 계좌 방식 투자인데 한 펀드의 장기 투자보다는 이게 옮겨가면서 큰 틀에서는 장기 투자지만 종목을 바꾸어가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 계좌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 배내연금보험이나 배내유니버셜 보험도 다 이런 계좌 방식의 투자 상품입니다. 왜? 배내연금보험이나 배내유니버셜 보험 안에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펀드들이 많고 그 속에서 다양하게 배내연금보험, 배내유니버셜 보험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펀드 수가 많아야 돼요. 이 내가 가입하는 상품의 펀드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가 왜 장기 상품이니까. 장기 상품이 그 속에서 다양한 펀드가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잖아요. 그죠? 네, 좋잖아요. 네, 그런 기준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바구니, 계좌 방식에 투자를 했다면 계좌 내 리밸런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계좌 내에 서로 다른 펀드를 충분히 편입하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변액 연금 상품이었는데 보니까 그 상품의 펀드가 4개예요. 4개인데 색깔이 다 4개 다 비슷해요. 4개 다 색깔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펀드가 4개가 아니라 그건 하나짜리 펀드라고 봐야지. 하나짜리 펀드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갈아탈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색깔이 4개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리밸런싱 펀드 변경, 펀드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뭐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 펀드 계좌, 뭐 IRP, 퇴직연금 DC형 뭐 이게 뭐 하실 때 그 계좌 내에 성격이 다른 펀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 성장주가 하나 있었다면 또 반대로 중소형 가치주 펀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지역도 다른 지역이 있어야 되는 국내 펀드만 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해외 성장형 펀드, 또 뭐 아시아 펀드, 중국 펀드 등등으로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의 펀드도 같이 바구니 속에 편입되어 있어야 뭐 해외 투자도 했다가 국내 투자도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비과세 펀드는 조심하셔야 할 게 투자 한도입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해 해외 비과세 펀드 설정하시면서 뭐 몇 개씩 이제 설정하셨을 건데 만원씩 내놓고 몇 개씩 설정하셔야 될 건데 A 펀드에서 B로 우리가 해외 비과세 펀드는 투자 한도는 10년간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년간 3천만 원, 평균으로 따지면 1년 평균 300만 원, 월로 따지면 월 평균 25만 원인데 이 한도가 A 펀드에서 B로 옮겨 탈 때 깎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변함이 없는데 A 펀드에서 B 펀드로 리밸런싱을 할 때 이게 B 펀드 쪽에 들어오는 돈이 새로운 투자로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뭐 계좌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일반 펀드를 가지고 있어. 일반 펀드를 가입하셨다면 계좌 방식으로 스스로 셀프로 만드십시오. 즉 A 펀드를 내가 가입하고 있다면 A 펀드하고 성격이 다른 B 펀드, C 펀드를 몇 개 더 가입하세요. 가입하신 다음에 스스로 이 A 펀드, B 펀드, C 펀드 3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셀프 계좌 방식의 투자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여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경제 흐름을 체크하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 파는 가게 동영상 정말 자주 항상 계속 이렇게 새롭게 등록되는 거 계속 들어보셔야 되고, 가격 것도 기초적인 것들 많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제 주가 동향을 체크해야겠죠. 왜냐, 주가는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주가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뭐 변액보험 말할 것도 없이 뭐 연금저축펀드, 또 DC형 퇴직연금, IRP 다, 국민연금도요 투자해요. 국민연금도 투자를 통해서 기금 운용, 연기금, 이걸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원래의 목표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못 따라주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더 앞당겨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동향을 저희 이제 돈파는 주간 주식 방송 하잖아요. 이것도 좀 체크하시고 한 번씩 들어보시면 바로 경제 이야기 없이 주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흐름을 제일 쉽고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가 동향이라는 거죠. 저희 돈 파는 가게 매주 월요일 날 오후나 또 뭐 늦어도 화요일 날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매주 주간 주식 방송 꼭 들어주시고, 금리도 중요하죠. 금리 또한 경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서 기업들이 뭐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거고, 또 경제가 침체되어서 금리가 돈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뭐 10년 가까이 저금리, 왜? 경제가 좋지 않았으니까, 기업들이 돈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금리도,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지난번 이제 라이브 하면서 같이 제가 나누었지만 금리가 오름세는 아마 올해까지가 피크가 아닐까, 그죠? 길게 가면 한 내년 초 정도까지. 그럼 이게 금리의 고점 수준이 아마 올 말 내년 초 정도는 금리 고점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바뀔까, 이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 자꾸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혼자서 상상하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환율도 중요하죠. 요즘 이제 최근에는 딱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국 돈이 미국 돈보다 더 비싸져, 이렇게 몸값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제 한국 돈,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보면 한국 돈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많이 그동안 약세였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있는 거죠. 남북 이런 전쟁,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졌다기보다는 줄어들고, 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이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환율은 바로 어떤 데 영향을 줍니까? 수출에 영향을 주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인데, 이 우리나라 돈이 비싸지면 수출 기업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팔고 달러를 이렇게 적게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돈이 비싸져서 그런 이제 수출 기업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죠?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투자 환경에도 좋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 사이에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향으로 나올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 또 미래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바로미터거든요. 정책 동향도 중요하죠. 정부의 정책.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뭐 많이 오른 이유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중소기업들, 한국의 이런 중소기업들의 펀더멘탈도 좋아진 것도 있고, 또 4차 산업 등등해서 이게 주목을 받는 분야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코스닥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또 뭐 연기금에서 코스닥을 투자하게 하겠다, 이런 몇 가지 것들, 뭐 사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소 벤처기업들을 많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쪽을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화두죠. 절대적으로 화두입니다. 이런 정책,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시장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패를 드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영향을 받죠. 당연히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파트에 끝나지 않고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책 동향도 꼭 체크하시면서 어떤 정책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화되겠다는 것을 계속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상을 혼자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계속 들어보고 하면서 상상을 하고 왜? 투자는 지금 투자해서 내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나중에 기대를 하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예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이 어떤 내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속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자문 파트너입니다. 반드시 가능하면 가능하면 자문 파트너 같이 의논할 사람을 곁에 두세요. 뭐 저희 돈 파는 가게를 자문 파트너로 하셔도 물론 상관없으시고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또 재정 컨설턴트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또한 무턱대고 신뢰예요. 믿고 맡긴다 이런 거죠. 이 신뢰는요. 저 사람 얼굴이 좀 이렇게 믿을만하게 보인다 이래서 생긴 이런 신뢰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금융 사기꾼들이 정말 전문가처럼 포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무턱대고 신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뢰입니다. 제대로 된 신뢰는 고객인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좀 긴장이 되어야 신뢰가 생기는 거지. 너무 한쪽은 모르고 한쪽은 전문가다 하면 처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는 사람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누구 이익? 이런 그 재정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몰라요. 그 상대방이 모르면 상대방이 알아야 그죠? 또 상대방도 긴장을 하고 조심을. 이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건강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한다면 먼저 재정 컨설턴트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재정 컨설턴트는 돈을 불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돈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인내하게 해주는 사람. 시간을 인내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을 벌지. 자, 오늘 투자해서 내일 돈을 버는 것도 또 오늘 투자해서 내일 손해를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이게 하루라는 시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시간 없이는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시간이 멈춰 있다면 뭐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손해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재정 컨설턴트다. 그냥 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경제 흐름, 이런 지식들, 정보들을 가지고 안심시켜주고 설득해주고 하는 것이 재정 컨설턴트. 그로 인해서 시간을 인내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재정 컨설턴트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도 아셔야 돼요. 큰 틀에서 재정 컨설턴트는 두 가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상담 또는 관리해주는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fee 베이스라 그러는데 어떤 소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상품을 팔아서 소위 말하는 수당, 이런 보험회사, 보험 상품은 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수당으로 생기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펀드에서도 재정 컨설턴트를 통해서 가입하면 재정 컨설턴트의 펀드로 인한 보통 우리가 펀드에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당연히 비용이 있죠. 그 펀드도 있는 그 비용 속에서 일부가 재정 컨설턴트한테 와요. 그렇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이 별도로 추가적인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펀드 고유의 수수료에서 일부가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그 펀드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보험 쪽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펀드 쪽도 이제 점점 뒤로 가면 많아지는데 이제 보험 쪽은 그 반대죠. 보험 쪽은 빨리 들어오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재정 컨설턴트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객을 봤을 때 그냥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뭐 어떤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생기는 그 수당 그죠? 뭐 그런 것으로
어떤 재정 컨설턴트의 소득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으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비용이 없는데 초회 면담이라고,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니까, 또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과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야기를 듣고 또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그것이 동의되면 또 어떤 필요한 절차들이 있겠죠. 어쨌든 재정 컨설턴트가 어디에서 돈을 벌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 이익의 존중된다는 거죠. 상호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재정 컨설턴트의 관계에서 나만 이익이 되겠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이 사람을 계속 이용을 해야겠다 하면 상대방은 뭐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런 관계보다는 상호 이익을 상호 이익을 존중해야 되는데, 상호 이익은 뭐죠? 상대방의 역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득 구조, 이런 것들을 알고 안다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자문 패턴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하셔야 돼요. 이런 분기 또 뭐 6개월 또 1년 이렇게 계속 어떤 정기적인 텀을 정해놓고 계속 서로 피드백을 해야 되고, 피드백을 할 때는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했던 것도 분석하고, 잘하면 잘 되었으면 잘 된 대로 왜 잘 되었는지를 한번 평가해보고, 나쁘면 나쁜 대로 왜 나빠졌는지를 평가해서 또 새롭게 뭐 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변동기의 펀드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 7가지로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를 매일매일 공급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셔서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셔서 1대1 채팅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